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가 정신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강사 소개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창업학을 학부 때부터 박사까지 이제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주 분야는 이제 창업, 그 다음에 기술 창업, 그리고 기업가 정신,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기술 창업 2회 정도 했었고,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랑 사업화 그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하는 민간 메이커 스페이스의 센터장을 역임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아기 유니콘 스타트업에서 일도 해보면서 다양한 창업 생태계에서 경험을 해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강사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 힘차게 저희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짧은 30분이지만은 여러분들과 같이 이 재미난 주제,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가 정신이라는 하나의 재미난 주제를 통해서 다 같이 30분 동안 졸지 않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 그 다음 이 시대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이유를 짤막하게 저희가 볼 거고요.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있어서 이제 기업가 정신은 어떤 구성 요소를 갖고 있고 어떻게 펼쳐나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실전 창업을 하게 됐을 때 창업에 대한 자신감과 어떠한 마인드셋을 가져야 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40분, 되게 짧습니다 여러분. 30분 되게 짧은 시간 동안 즐기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라는 거는 뭐 아마 여기 대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모두가 아실 겁니다. 어딜 가든 창업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창업이다 보고 국가에서 밀어주는 것도 창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한 창업 통계는 일부러 안 가져왔습니다. 창업이 중요하고 창업이 많이 떠오르고 있다는 건 너무나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많이 아실 겁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 법인 설립 때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라는 규정도 법률도 있었는데 뭐 요즘은 뭐 돈 10만 원만 있어도 법인을 이제 열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이제 창업이라는 건 우리 가까이 있었고, 요즘은 또 고등학생 창업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더라고요. 좀 더 일찍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이 사회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 이 역할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을 창출할지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컸었고, 특히 이 로컬 크리에이터, 이 크리에이터 분야에서 1인 창업가, 1인 사업가는 엄청나게 많죠. 뭐 유튜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쇼츠를 통해서 물건을 파시는 분들도 당연히 창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에 있어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무어의 법칙이라고 해서 이 반도체 집첩에 대한 기술력이 빠르게 증가한다는 내용인데, 이 속설도 많이 깨졌죠. 그만큼 빠르게 반도체 기술이 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있어서 과학 기술은 엄청나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이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태어났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싱크포스라는 이런 조사를 하는 리서치 기관에서 브랜드 가치를 순위를 매기게 되는데, 2008년대 때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 순위랑 작년도였죠. 2024년도 글로벌 이제 기업의 랭킹을 봤었을 때 큰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2008년도 때의 어떠한 기업들을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어요. 뭐 IBM을 좀 모르실 수도 있겠고, HP도 프린터 만드는 회사야? 뭐 이렇게 가뚱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전략적으로 이 기업들이 전통적인 산업을 지켜냈던 대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뀌었냐 보시면은 2024년대 보시면은 이 주황색 네모를 친 부분이 보통 자칭 스타트업이라고 불렸던 정도로 이제 공룡 기업으로 큰 스타트업들인데요. 뭐 흔히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애플, 그다음 구글, 아마존, 그다음 틱톡, 페이스북은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했었고, 흔히들 우리가 성공적인 스타트업이 로 인정해주는 이런 기업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시면은 한 근 20년도 안 되는 시대에 있어서 정말 이 산업이 빠르게 변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서 이 기술을 통한 혁신으로 기회를 창출하는 스타트업들이 기존의 산업들을 붕괴시키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갔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 있어서 스타트업이 왜 중요하고 왜 떠오르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성장 배경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또 이 혁신과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는 이 스타트업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씁니다. 제품 사이클에 있어서 다양한 모든 제품들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를 거치면서 이 확장하는 무언가가 없으면은 반드시 쇠퇴한다라는 이 제품 수명 주기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기업도 어떠한 제품을 성공시키고 안정화시키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까지도 빠르게 제품 수명 주기를 지키게 되고 이 쇠퇴기를 맞지 않기 위해서 어떠한 이 확장을 시키는 어떠한 기술력이나 아니면 제품을 출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수명 주기가 엄청나게 짧아졌죠. 왜냐하면 기술이 개발이 빨리 발전하게 되고 문명이 빠르게 진보하게 되고 여기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요 맞춤형이라는 하나의 컨셉과 이 수요들은 나날이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제품 수명 주기도 많이 짧아졌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의 스타트업에 있어서 속도가 무기인 스타트업에 있어서 큰 하나의 배경이 됐었고, 그 다음에 J자 커브라고 하죠. 스타트업이 어떻게 성장하냐 했었을 때 보통 3년 동안의 고객 검증과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이 천장이 없는, 실링이 없는 수익까지로 창출을 이루는 혁신을 이루는 게 바로 이제 스타트업이면서도 보통 흔히 데스밸리라고 하죠. 이 3년을 못 버티는 기업들의 하나의 이제 죽음 구간, 이 데스밸리 구간이 있는 것도 스타트업이 이제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속도를 기반으로 이제 빠르게 혁신하면서 성장하는 게 이 기업가 정신의 중요함에 있어서 이 창업이 대두되는 데 있어서 중요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누구나 창업을 하고 창업이 중요하고 창업을 많이 하는 건 모두가 이제 알게 됐는데 그럼 과연 이 창업과 기업가 정신이 무엇에 연관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궁금하신 분도 계시고. 자, 그래서 보통 이 기업가 정신을 프랑스어로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하고 이 기업가들을, 창업가들을 앙트레프레너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앙트레프레너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이제 저희가 쓸 때 이 경제학자인 조지프 슈펜터의 이론과 정의를 많이 쓰는데 이 조지프 슈펜터는 기업가 정신을 이 혁신을 통해 창조적 파괴를 이끌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 혹은 혁신적인 기업가를 앙트레프레너라고 하고 이 앙트레프레너가 갖고 있는 그 정신을 앙트레프레너십이라고 했습니다. 기업가 정신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조지프 슈펜터가 얘기한 이 앙트레프레너십이 어떠한 요소가 있는지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황색 글씨로 보셨죠? 바로 혁신이었습니다. 이 혁신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를 이끈다고 했는데 이 과연 그럼 혁신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이 조지프 슈펜터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생산 방식을 개발하거나 도입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거나 새로운 원자재를 개발하거나 공급하거나 새로운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것이 바로 혁신이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럼 과연 이 혁신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는 무엇이냐 했었을 때 낡은 것을 도태시키거나 파괴시키는 것과 이걸 통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시키는 것이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했었고 이 창조적 파괴는 기술 혁신을 통한 산업의 재편, 산업에 큰 변화가 오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경제에 혁신을 주거나 아니면 경기의 변동을 크게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 끊임없이 변화해 하는 창조 활동을 바로 창조적 파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론 이 창조적 파괴에서 어떻게 됐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어떠한 아웃풋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이었고 그 앞단에는 혁신이 있어야 되고 이 혁신을 기반으로 창조적 파괴, 기존의 산업을 흔들거나 기존의 경기를 변동시키거나 하는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바로 이제 기업가 정신이다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로컬 크리에이터뿐만 아니라 이 스타트업 창업 활동에 있어서 과연 내가 기업가 정신이 있냐 아니면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하고 있냐라고 했었을 때 이 정도로만 비춰도 좋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혁신이 있냐 했었을 때 이 혁신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우리한 어떠한 부분에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이 혁신이 멈추는 게 아니라 이 다양한
산업의 재편이나 경기 변동 아니면 끊임없는 창조 활동으로 이어지는 이 창조 파괴로 이어지는가도 확인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두 가지 활동이 결국엔 새로운 가치를 통해서 돈을 벌어오냐, 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냐를 하나의 로지컬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관점일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이 어떠한 요소로 중요했는지 확인을 하게 됐었죠. 자, 그래서 요 장표를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기술 수용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떠한 새로운 기술에 있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다가가냐, 어떻게 수용을 하냐라는 단계를 구별하는 게 있는데 보통 초기 시장과 주류 시장, 후기 시장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세태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보통 초기 시장에 있어서 보통은 15%라고 대충을 얘기를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는 대략 한 16% 정도가 초기 시장이고 많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얼리 어답터는 이 초기 시장에 있어서 이노베이터 이후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과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서 남들보다 빠르게 수용을 하는 것을 좀 더 이제 이점이라고 생각하시는 이 수용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보통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에 있는 초기 시장 이후에 이 기술과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제품과 서비스들이 흔히들 말하는 주요 고객들이죠. 이 주류 시장으로의 편입을 되기 위해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절벽이라고 하는 캐즘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이 캐즘을 못 넘기게 되면은 이 다양한 혁신 기술들이 주류 시장으로 편입되지 않고 그대로 쇠퇴되거나 아니면 산업이나 기술이 이제 정체되는 수용이 정체되는 형상이 이 바로 캐즘인데 보통 흔히 우리에 있어서는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다다랐다라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왔을 정도로 이 기술 수용에 대한 이론과 주기가 되게 중요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캐즘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타트업의 태생에 있어서 빠르게 기술이 진화하게 되고 빠르한 기술들이 이 세상과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용자들이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죽음의 계곡이라고 부르는 캐즘이 이노베이터와 얼리 어답터 사이에 또 생기게 됩니다. 초기 캐즘이라는 것처럼 이 캐즘들이 다양하게 생기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혁신기술 수용에 있어서 이 캐즘은 하나의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자 넘어야 될 벽이지만은 그만큼 이 캐즘을 통해서 창조적 파괴를 이끌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기업가 정신이고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스타트업의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한테 아니면 기존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제 기업들한테는 이 캐즘은 넘어야 될 산이지만은 오히려 속도와 혁신을 장점으로 하는 스타트업한테는 이 캐즘이 있는 산업, 캐즘이 있는 기술을 가지고 이 캐즘을 넘는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의 기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한 기회 포인트에 있어서 이 캐즘은 오히려 스타트업들한테는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거나 다른 대기업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의 성장 포인트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스타트업들이 왜 기업가 정신을 갖춰야 되냐 했었을 때 이 캐즘 이론을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됐었는데 과연 스타트업은 얼마나 성장하냐 했었을 때 보통 투자라고 하죠.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는데 여러분 시리즈 투자라고 많이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스타트업이 어떠한 시리즈의 단계에 투자 준비를 한다든지 투자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될 텐데 어디까지 투자를 받냐라고 보시면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이제 엔젤 투자인 거죠. 보통 가족이나 친인척들, 지인들한테 나 창업을 할 거니까 조금의 돈을 투자해줘라고 했을 때가 엔젤 투자이고 여기에 있어서 이제 시드머니라고 하죠. 시드 투자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적 기준은 아니지만은 5억 미만 정도의 시드머니가 들어가고 시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시드 투자 단계이고 그 다음에 시리즈 A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비즈니스 모델이 보여줬고 시장 가능성이 있었을 때 이제 시리즈 A 투자가 보통 많이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보통 20억에서 40억 정도를 이제 투자받는다라고 하는 게 시리즈 A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2, 40억을 투자받는다라고 하면은 기업의 가치죠. 보통 밸류에이션이 한 150억대 이상 이제 선정하게 되고, 여기에 이제 프리 시리즈라고 해서 어떠한 단계, 시리즈 단계에 있어서 앞단에 조그맣게 시리즈를 준비하기 위해서 프리 시즌을 연다. 그래서 프리 투자가 들어가기도 하죠. 그래서 B, C 여러 가지 쭉쭉 있었고, 이건 기업마다 또 다릅니다. 우리의 투자 단계가 어느 정도인지는 그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론은 스타트업이 이제 어디까지 성장했었을 때는 결론은 엑시트죠. 출구인 거죠. IPO를 하거나 기업 공개를 하거나 아니 기업을 사고 파는 M&A를 통해서 기업을 성장시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장이 어디까지냐 했었을 때 보통 우리가 아까 투자를 받으려면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유니콘 기업을 꿈꾼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니콘이라고 하면 뭐죠? 기업 가치가 약 1조 원대의 스타트업을 이제 유니콘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예전에는 이 스타트업의 버블이라고 하죠. 버블이 꼈을 때는 유니콘 기업도 너무 많았었어요. 그래서 뭐였죠? 여기 보시면은 데카콘이라는 것도 있었고 헥토콘이라는 기업들도 엄청나게 생겨났습니다. 결론은 이 엑시트콘도 생겨나게 됐겠죠. 당연히 이제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이라는 하나의 스타트업이 빠르게 성장해서 출구 전략을 펼쳐서 이제 성장했던, 다음에 기업 공개를 했었던 하나의 엑시콘에 대한 사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유니콘이 이제 너무 많다 하다가 이제 투자 붐이 좀 식었을 때 이 기업 가치의 1조도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K-유니콘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키려고 다양한 단계를 통해서 뭐 아기 유니콘이라는 하나의 이제 유니콘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기 유니콘이 성장했을 때 예비 유니콘, 그다음에 유니콘으로 성장한다라고 해서 또 단계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특별 보증도 해주면서도 성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재미난 거는 유니콘이 됐다가 성장을 못한 스타트업들을 유니콘의 시체가 되었다라고 해서 유니콥스라는 이제 말도 붙이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재미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어디서 모아보냐 했었을 때 흔히 이제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거나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WVC나 아니면 혁신의 숲 이런 걸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투자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 누구머니라는 사이트도 되게 재밌습니다. 투자자들이 어떻게 이제 평가를 받는지, 평이 어떤지를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좀 스타트업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 사이트는 당연히 이제 기본으로 이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창업할 수 있는 시대에서 기업가 정신이 중요한 이유를 여러 가지 사례를 봤었는데 그 포인트를 보시면은 정말 빠르게 변화한다. 기술 변화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에 따른 사용자의 수용과 혁신 수용과 그다음에 이러한 빠른 캐즘이 빠르게 다가온다. 그래서 이러한 기회 속에서 이 창조적 파괴를 성장하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이었고, 기존의 시장과 구조를 혁신시키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의 창조적 파괴였고, 스타트업에 있어서 그 기업가 정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됐었습니다. 그다음 시장과 산업을 모두 혁신시키는 게 바로 기업가 정신을 갖춘 스타트업이다라는 걸 이번에 알게 되었고요. 자, 그럼 과연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필요한 기업가 정신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업가 정신의 요소를 보시면은 그 역할을 보시면 네 가지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리에이터 영역과 로컬 영역, 그 다음에 정신 영역, 기업가 정신 영역이 있는데 이 기업가 정신 영역에 있어서 로컬과 크리에이터의 이제 겹치는 부분은 바로 스토리텔링과 지역 콘텐츠, 그다음 신사업 발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당연히 뭐죠? 이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 얼마만큼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냐인데, 이 차별화된 로컬 콘텐츠는 어디서 나와야 되냐? 바로 혁신이고, 이 혁신은 이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로컬 크리에이터의 콘텐츠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 기업가 정신 요소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콘텐츠와 내 로컬에 있어서, 내 로컬 창업에 있어서,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에 있어서 과연 내가 혁신적이고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이게 결국엔 지속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갖췄냐 했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가 정신의 혁신의 요소, 그 다음에 이 창조적 파괴의 요소를 잘 따르고 있고 어떠한 부분에 해당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기업가 정신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보통 잼이라고 해야죠. 세계적으로 이제 기업가 정신을 모니터링하는 이제 기구들이 협회들이나 있는데 이 잼 점수라고 합니다. 이 잼 점수에 있어서 이 기업가 정신을 어떻게 결정하냐 했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창업 활동의 기본 요소, 뭐 제도나 뭐 자금, 인력, 정책, 규제, 그다음 인구 구성, 그다음에 얼마만큼의 교육, 얼마만큼의 문화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창업할 때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면은 이 창업의 기회랑 창업의 역량이 만나서 결국엔 이게 창업이 된다라는 기업가 정신 결정 모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미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의 창업 국가를 갖고 있습니다. 창업 네이션, 스타트업 네이션이라고 해서 지금 잼 기준으로 봤었을 때 글로벌 기업가 정신 모니터링 점수로 봤었을 때는 대략 6위 정도 하는 엄청난 세계적인 이제 스타트업 산업을 갖고 있는 국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창업 생태계가 잘 갖춰졌기 때문에 이 기업가 정신을 펼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기업가 정신을 결정하는 요인에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하기에 되게 좋은 기회이고 이 기업가 정신을 갖추고 펼칠 수 있는 좋은 요소를 갖고 있는 환경에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는 지역 콘텐츠와 신사업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만의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바로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업가 정신이었고 결국 이 창업 기획과 역량을 여러분들이 잘 따지고 이제 집중해서 이제 성공적인 창업으로 표출하는 게 정말 이제 좋은 요소였고 그다음에 결국엔 기업가 정신을 갖춘 로컬 크리에이터의 기반의 창업가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 기업가 정신의 구성 요소의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로컬 크리에이터와 기업가 정신을 알게 돼서 오케이, 그러면 기업가 정신을 갖춘 로컬 크리에이터로 지역 기반으로 성장을 하겠다. 지역 콘텐츠를 차별화를 해서 성장을 하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창업 자신감과 이제 마인드셋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이제 이런 기업 실태 조사를 많이 하게 됐는데 창업을 왜 하냐로 물었었을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거의 한 60%죠. 자아 실현을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을 통해서 물론 돈을 벌어야 되겠지만은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이 지역 기반의 사람인지에 대해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로컬 크리에이터 스타트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업은 하나의 창업이라는 분야이기보다는 하나의 창직 활동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창직 활동은 다양한 직업이나 다양한 형태나 예술 문화의 콘텐츠들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이 창직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창직은 결론은 린과 피보팅입니다. 이 린과 피보팅의 연성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로컬 크리에이터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서 이 차별 요소로 작용하는 스토리텔링을 쌓아가는 것이 바로 이 창직 기반의 로컬 크리에이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이 로컬 크리에이터에 있어서 린과 피보팅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린은 린 스타트업과 린 사이클의 이제 대가인 에릭 리스가 린 기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측정 가능한 MVP가 있어야 되고 리더는 항상 탁월함을 추구해야 되고 시장 검증에 최적화된 팀원이 있어야 된다. 다음 제일 중요하죠. 이 모든 과정과 이 린 사이클은 하나의 실패가 아닌 학습이다. 빠르게 많이 해봐야 된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린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를 하실 때는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을 하실 때는 빠르게 내가 린을 통한 이 창직 활동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앞전에 MVP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MVP의 분류에 있어서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단계가 POC이고 프로토타입 그 다음에 고객 검증이 확실히 들어가야 되는 이제 난이도가 있는 MVP로 성장하게 되고 결론은 MVP 이후에는 검증이 끝난 거는 제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이 POC를 빠르게 하면서 우리 앞전에 배웠던 PMF에 맞는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빨리빨리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결론은 린 사이클을 강조했던 분은 가장 위험한 가정을 먼저 테스트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말한 가장 위험한 가정은 바로 우리의 핵심 기술, 핵심 요소, 핵심 콘텐츠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고객 검증과 시장 검증을 했을 때 우리가 가장 핵심으로 하는 걸 먼저 테스트 받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창업을 하다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면 내 기술, 내가 만든 콘텐츠는 정말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가 낳은 자신이다라고 얘기할 만큼 되게 상처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감추게 되거든요. 근데 감추면 감출수록 오히려 고객과 시장과 멀어지기 때문에 이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찾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결론은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려면은 이 혁신 실험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 먼저 테스트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 저도 로컬 크리에이터 프로젝트를 많이 하게 됐었는데 원래는 저희가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들을 코스화시키는 하나의 이제 프로모션 상품을 만들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프라우드 펀딩이라는 사이트에 이제 저희 제품도 팔아보고 저희 이제 여행 루트죠. 여행 관광 루트도 사회적 기업 관광 루트도 이제 뭐 펀딩하고 했었는데 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디지털화 시켜보자, 스마트폰화 시켜보자라고 해서 이 GPS 기반으로 어떠한 사회적 기업들이 이 지역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분들의 상품, 그분들의 창업 스토리들을 모아볼 수 있는 앱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만들게 됐었는데 핵심 기술은 뭐 GPS, 블루투스, 그다음 QR코드를 써서 뭐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구매 전환해 왔던 수수료를 뭐 이제 포인트나 쿠폰으로 발행하거나라는 전략도 썼었는데 결국엔 이 PMF가 부족했었습니다. 계속 고객을 검증하면서 이 아이템을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로컬 크리에이터는 주 소비자와 주 고객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했었을 때 결국엔 돈을 내는 사람은 고객이고 결국엔 그 사회적 기업, 지역 기반의 사회적 기업의 제품 영상과 가게 영상, 창업 영상을 보는 거는 그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겠죠. 관광객들이고 저희의 영상과 저희한테 수수료를 내는 분들은 가게 사장님이신데 지역 중심의 가게 사장님인데 이 둘과의 미스매치를 제가 이제 못 본 거지 이해관계자는. 저는 둘이 좋아하는 제품을 만들어주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둘만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둘이 모두 좋아하면서 서로 돈을 내고 소비를 하는 그런 PMF가 맞는 프로덕트 마켓 핏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많은 검증과 시도를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 갔었을 때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또 했었는데 해당 같은 경우에는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죠. 빠르게 이제 팀끼리 회의를 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기회 발굴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실리콘밸리여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있는 팀에서 지금 실리콘밸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인터뷰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인터뷰를 했던 사람들이 레스토랑에 방문했던 방문객이랑 레스토랑에 서버를 하거나 캐셔를 하는 캐셔들이겠죠. 그래서 그분들이 인터뷰를 했더니 미국은 팀 문화가 가장 이 서버와 캐셔 문화에 중요했던 포인트였는데 지금은 키오스크를 쓰기 때문에 나한테 서빙을 잘 안 해줘도 나한테 잘 계산이나 응대를 안 해줘도 팁을 의무적으로 줬어야 되는 세금처럼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이 문화가 이 고객과 캐셔와 그 다음에 서버한테 이제 문제점을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그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자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흔히 이제 작은 쌈짓돈이라고 불릴 정도로 하는 단어가 이제 스몰 포테이토인데 이 스몰 포테이토라는 서비스를 만들어서 이제 하나의 프로젝트를 열어보자라고 진행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에 있는 팀 문화를 좀 개선해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인터뷰를 많이 다녔습니다. 현지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서버나 캐셔들한테 팀 문화를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습니까?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사용자 문제점 정의를 한 다음에 이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해결점을 갖고 있는 제품들과 서비스를 만들게 됐었고 간단하게 디자인을 해서 UI UX 디자인을 해서 다시 그 인터뷰를 했던 캐셔나 서버한테 가서 너가 불편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 내렸고 문제 해결하는 서비스야 이거 어때? 라고 하면서 디벨롭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컬의 인터뷰부터 시작한 이 서비스는 결국엔 이 반응형 팁 서비스로 기획하게 됐었고 어느 정도의 모양을 갖추게 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이제 어느 정도의 UI UX가 갖춰 있는 서비스로 나왔었고요. 그래서 팁을 줬을 때 내 이모지나 이런 감사 문구들을 사전에 녹화해서 그 팁을 주신 분들한테 감사의 문구를 전해주는 이런 반응형 이제 팀 문화 서비스였는데
결론은 이 서비스가 가면 갈수록 로컬과 멀어지면서 결론은 미국 팀 문화라는 분야를 타겟팅하게 됐었고, 이 팀 문화에 대해서 타겟팅하게 되니까 결론은 이 서버와 고객이 있어서 가장 큰 메인 포인트는 서버를 평가해주는 그런 사이트나 그런 웹 서비스가 필요했다라는 게 궁극적으로 아웃풋으로 나오게 됐었죠. 가설 검증으로 나오게 됐었는데, 되게 이러한 변화무쌍한 이 피버팅 과정, 방향 전환을 하는 것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 이 고객 검증과 시장 검증, PMF는 가장 중요하구나라고 이제 여겼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전에 PMF를 했는데 보통 이 잡투비던이라고 합니다. 시장과 고객을 보는 이 프레임워크인데, 이 잡투비던은 이 고객이 어떠한 가업을 이행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 부분을 충족해주는 게 이 잡투비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에 있어서 고객 관계는 최종 사용자와 이해관계자, 그 다음 최종 구매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컬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로컬에 있는 콘텐츠나 로컬에 있는 어떠한 주제와 서비스를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더해서 외지인이거나 아니면 내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해관계자가 더 많아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 창업에 있어서는 이 잡투비던 프레임워크를 항상 가지고 있고, 이 프레임으로 이해관계자와 고객들을 봐야 된다. 그래야지만 좀 더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스타트업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창업 자신감과 마인드에 있어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창직은 이 네 가지로 이 함축이 됩니다. 이 린과 애자일. 아마 앞전에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 빠르게 린 기법을 써서 성장하는 거, 그다음에 애자일, 단기간 반복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프로토타이핑을 만들어가는 린과 애자일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떠한 목표를 빠르게 이행할지에 대한 주추돌적인 이제 마일스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빠르게 여러분들이 시장 검증과 가설 검증을 통해서 이제 피보팅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셔야 된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항상 성장하기 위해서 그로스 해킹과 크로스 체킹이라는 하나의 팀 문화를 만들어서 성장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창업의 자신감과 마인드셋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러한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기업가 정신에 있어서 핵심 포인트는 뭐였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는 창조 활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지속적인 창직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인드셋을 갖게 되냐 했었는데, 우연한 발견, 영민한 발견이라는 세렌디핏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단기적으로는 쓸모 없었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을 발견해주는 룬샷 같은 하나의 이제 프로세스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렌디핏 프로세서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뉴턴의 사과라고 하죠. 끊임없이 중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때 어떠한 상관없는 것을 봤었을 때 정답을 찾는 것처럼,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이 창직 활동, 이 스타트업 정신을 가지고 창업 활동을 꾸준히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만의 갖고 있는 이 차별화 콘텐츠를 갖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자로서 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저희 오늘 강의를 이제 모두 마치게 됐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기업가 정신을 갖고 바로 혁신과 창조적 파괴를 갖고 있는 이 로컬만의 차별적인 콘텐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고객을 발굴하고 PMF를 발굴하면서도 고객의 어떠한 특정 프레임으로 보는 잡투비론을 보면서 우리의 완벽한 비즈니스 모델을, 그다음에 고객에 맞는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번 강의를 통해서 알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만의 스토리텔링을 갖고 있고, 그 스토리텔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맞춰가는 하나의 훌륭한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가로 성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이라는 과목을 강의하게 된 건국대학교 조재성입니다. 저는 건국대 에코스마트시티 융합전공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창업학회 등에서 다양한 창업 전문가로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창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배워야 되는데, 창업은 뭘까요? 과연 창업을 하는 이유는 뭐고, 창업은 뭘까? 에 대해서 조금 더 배우고 싶은데,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는 학생분들은 거의 무리 없이 12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걸로 지금 많은 학회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은 인생 산모작이라는 얘기가 이미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서 우리가 60대, 65세 정도 은퇴를 하고 또 다음 스텝으로 다른 일을 얻고 과연 100세까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가지고 저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과 구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직업으로 100세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과정에서 보면 저희들은 굉장히 큰 의구심이 들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가 잘하는 것, 어떤 분야가 됐던 창업을 한 번 정도는 하게 될 것이라는 것들이 앞으로의 큰 계획과 방향성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3모작 중에 한 번은 창업을 할 수 있을 기회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주어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세 시대에 이제 우리는 창업을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과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갑자기 제가 대한민국 중산층에 대한 얘기를 좀 꺼낼게요. 한국은 이런 분들이 중산층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채 없이 30평 아파트, 즉 빚 하나도 없고 내 돈이 들어간 것들로만 내가 100% 내 재산인 아파트 30평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월 급여가 500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 그래도 2000cc 이상의 중형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요. 그래도 은행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비상금으로 내가 1억 정도의 예금 잔고가 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해외여행을 갔다 오면 나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모든 기준이 돈에 맞춰져 있죠. 결국 세상의 어떤 가치적 관념이 물질에 의한 것들이 만족됐을 때 우리는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나 한번 들어볼까요? 프랑스는 이런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외국어를 하나 정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있어야 되고 다룰 줄 아는 악기가 하나 있어야 되고 남들과는 다른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대요. 역시 그 미식가의 나라인 프랑스답게 요리에 굉장히 집중한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분의 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면 그런 사람들은 중산층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우리나라와 너무 많이 다르죠. 그쵸? 그럼 미국, 지금 우리나라와 좀 굉장히 많은 이슈가 있는 미국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즉 내 생각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라는 거고요. 사회적 약자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대요.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줄 알아야 되는, 즉 외부의 어떤 그런 부정부패에 나는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회적인 문제와 이슈에 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은 중산층이라고 본대요. 자, 신사의 나라 영국입니다. 역시 신사의 나라답게 첫 번째가 페어플레이를 하래요. 반칙하면 안 되고 페어플레이 해야 되고요.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역시 지금 미국과 프랑스처럼 내 자신에 대한 어떤 가치와 핵심적인 요소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걸로 같습니다. 그리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즉 신사의 나라답게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고 주변에 해를 끼치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하고요.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네, 되게 멋있는 부분이에요. 역시. 그리고 불의,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네, 넘기지 말고 이런 나쁜 것들에서는 대처를 하라고 나옵니다. 이러면 중산층이래요. 자, 우리나라와 얼마나 다른가요? 아까 우리나라는 모든 것들이 물질 기준으로 내가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차 있고 해외여행 가고 하면 나는 중산층이야 라고 했는데 이 프랑스, 미국, 영국 이런 나라들은 어느 것 하나도 물질에 연관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 스스로가 당당해야 되고 주변을 살펴야 되고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어야 되고 세상의 불편함, 어려움에 관심을 늘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난 중산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 셋 중에 프랑스가 너무 멋있어서 지금 최대한 프랑스에 맞춰진 삶을 살아보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와 좀 맞닿아 있는 부분들이 하나 있습니다. 즉, 단순히 돈만을 통해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거 자체만으로는 완성된, 우리 삶을 돌아보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요소들이 창업 후에 주변을 살필 수 있고 그 안에 어려운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우리 회사를 같이 키워나가고 이런 되게 아름다운 시너지들이 많이 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나라별로 중산층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튼튼한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창업 생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나라들도 다니면서 그 나라의 창업 프로그램들, 프로세서들, 생태계를 한번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정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촘촘하고 많은 것들을 지원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저희보다 선진국 계열에 있는 나라에 가서 우리나라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정말 농담반 진담반처럼 나도 한국 가서 창업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너무나도 쉽게 하면서 정말 한국은 제도가 잘 돼 있구나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창업했다 망하면 겁내지 않는 나라 1위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가 실패했을 경우에도 그런 리스크들을 나라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들을 반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창업이 뭐냐? 우리가 아까 창업이라고 얘기는 했지만 창업은 사업과 같은 계열로 보셔야 돼요. 자, 창업은 일회성으로 한번 세우는 것을 창업이라고 하면 사업은 단순하게 한번 세우는 게 아니라 그 세움을 넘어선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가 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결국 돈을 버는 것, 경제 활동이 시작돼서 지속되는 것을 우리는 비즈니스라고 하고 창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돈의 목적은 경제 활동 자체에는 무시적 관점과 거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즉, 미시적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활동을 통해서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미시적 관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시적은 말 그대로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것들을 거시적 개념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창업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네,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기술 창업은 제조 지식업 서비스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기술이 기반으로 한 제품이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기술 창업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특허나 어떤 R&D 개발 같은 것들이 조금 포함도 되겠죠. 그리고 일반 창업은 도서 매업, 쇼핑몰, 온라인 같이 뭔가 오퍼적인 것들,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개인 서비스, 미용업, 수선, 네일샵 등도 있고요. 음식점, 카페, 디저트,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일반 창업에 들어가고, 농업이나 광업들도 일반 창업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술 베이스는 말 그대로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고, 일반 창업은 어떤 일반적인 기술보다는 자본이나 어떤 위치적인 입지, 그리고 개인의 역량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정의를 할게요. 기술 창업은 혁신적인 기술, 지식재산, R&D 같은 것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거나 제품을 만들어내는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고위험이 수반하죠. 즉, 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잠재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설명을 하긴 않았지만 잠재 고객이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것들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과연 여기서 했을 때 이것들이 확실한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있다면 폭발적으로 아주 높은 성장을 하거나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 창업의 특징은 독자적인 기술, 특허, 실용신안, 지적재산권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연구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고성장. 기존에 없던 것들을 개척하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시장에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것들이 됐을 때 높은 매출과 고성장의 아이템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본주의 초기부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예, 직접적인 자본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은 의미들이 여기서 나타나겠죠. 특히 바이오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바이오는 어떤 임상이나 인증 단계까지 굉장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초기에 그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시도하지 않으면 중간에 실패할 수 있는 가망성이 매우 높은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렇듯이 기술 창업은 조그만 어떤 투입이 아닌 대규모의 투입이 필요한 어떤 아이템이기 때문에 성장했을 때는 큰 수익이 나지만 초기에 그런 유지하고 기술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는 큰 비용이 들어간다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일반 창업은 이미 존재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아까 말씀드린 도소매, 숙박업, 음식점, 자영업 형태가 이에 속하는데, 자, 기술의 의존도가 낮기 때문에 특허 없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 진입이 용이해요. 즉, 아무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합니다. 즉, 진입장벽, 허들이 높지 않아서 아무나 만약에 내가 이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기술 창업자는 폭발적 성장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성장을 나눠 갖는 형식의, 즉 폭발적인 성장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고 한계적인 수익에서 쉐어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기술 창업과 일반 창업은 핵심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술 기반의 창업을 했을 때 폭발적인 성장의 가치를,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들은 다 기술 창업으로 보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시장 자체가 이미 존재하지만 거기서 조금이라도 조금의 차별성을 가지고 어떤 고객의 니즈를 찾아내겠다 하는 가치 구현,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들은 일반 창업 중에서도 조금 차별된 일반 창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창업기는 기업가 정신인데 이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죠. 우리 기업가 정신의 아버지 같은 슌페터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조적 파괴 과정에서 리더로서 공헌자가 기업가이다. 예, 기업가는 끊임없이 혁신을 일으켜야 하고 혁신에 바람직한 결과는 이윤이고 이윤은 기업가의 혁신의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다. 자, 두 가지입니다. 반드시 혁신을 통해서 이윤을 만들어내고 그 이윤은 지속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피크 드러커라고 하는 우리 박사님께서는 기업가는 유용한 가치를 창출해내고 변화를 기회로 삼는 사람들이 기업가 정신을 키우는 리더로서 영위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론스타트라는 분은 기업가 정신은 때로는 빨간 신호를 무시한 채 돌진하는 것, 네, 도전 정신을 가지고 달려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하십니다. 이만큼 이 많은 분들이 결국은 혁신과 도전 통해서 비즈니스를 만들어내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기업가 정신에는 크게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혁신성입니다. 즉, 혁신성은 기존 제품에서 어떤 생산 방식, 시장 방식, 단순하게 그걸 뛰어넘어서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시장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파괴를 하는 것, 그것들 혁신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 도전 정식, 네, 진실성을 가지고 미래에 선도하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물론 그게 실수할 수도 있지만 변화를 꾀내고 새로운 변화를 스스로 주도하는 개척 정신을 가진 것들을 도전 정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위험 감수성. 창업은 늘 위험 요소를 좀 가지고 있죠. 특히 기술 창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높은 실패율을 갖고 있지만 위험 감수성은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실패의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도전하려는 의지. 기업가는 새로운 사업 기회를 포착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심리적 위험을 감수할 수 있어야 됨. 즉, 아까 여러 선구자들이 얘기하신 도전 정신에 입각한 것들이 이 위험 감수성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는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방향성을 가지고 미래를 위해 도전하면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용기가 있을 때 우리는 기업가 정신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은 창조적인 어떤 기업가 정신은 이런 것 같아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면서 비즈니스를 완성하는 부분이 바로 훌륭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주변에 성공한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해 나간 창업, 특히 스타트업 대표들을 저는 1년에 꽤 많이 만나고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 대부분은 도전적인 정신에서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공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도전 정신이 있을 때 우수한 기업이 된다라고 전 느껴져서 제가 뽑은 창조 정신에서는 우승한 기업가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사람들을 말씀드리고 싶던 부분이어서 여러분과 이 부분을 좀 나눴고요. 그럼 현재 기업가 정신, 아까 부분들은 기존의 어떤 방식이라면 지금은 ESG 경영의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가 정신에 ESG가 반드시 함유되어야 합니다. 되고 안 되고가 되는 과정이 아니라 이제는 필수적인 요소로서 함께 동반 성장하는 과정이 전략으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ESG 경영에서 핵심은 뭘까요? 네. 사회적, 근로자의 안전, 지역의 기여, 어떤 협력사의 안전성, 지역 인재 양성 같은 사회적인 기반의 도움과 확장과 성장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 기후변화, 특히 산소 절감이나 플라스틱 절감에 대한 부분들, 자원 순환, 재생에너지 같은 것들에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이를 통해서 자연을 지키고 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전략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배구조입니다. 투명한 경영, 이사회의 다양성, 기업의 반뷔페적인 윤리를 걷어내고 여성과 외국인들이 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내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하겠는가라는 것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됩니다. 저기 이제 아리백을 제가 잠깐 써놓겠는데, 아리백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략의 100%를 대부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는 글로벌적인 자발적인 캠페인입니다.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했고 현재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하고 있어서 태양에너지나 풍력, 다양한 에너지 확보 방안을 사용해서 자연적인 에너지, 탄소를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안전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는 계속 연구하고 기업 발전에 참여시키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CRS에서 ESG로, CRS는 이전에 ESG가 나오기 이전 사회적 참여 기업이었어요. 관여였어요. 즉, 자연보호 하면 탄소 저감보다는 나무를 심고 자연을 가꾸자, 쓰레기 줍고 이런 식의 활동이었고요. 사회공헌은 불우이웃 돕기, 장학금을 주고 뭐 어려운 고아원이나 양로원 이런 곳을 찾아가서 물품을 기증한다거나 뭐 그들에게 어떤 뭐 미용봉사, 목욕봉사 이런 어떤 행위적인 것들을 많이 참여했던 것들이 이전 방식이었고요. 그리고 노동이나 인권은 공정한 업무 환경, 그 노사 협약 같은 것들에 오히려 더 중요했고, 그리고 윤리경영 같은 경우도 투명한 계획과 회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SRG에 대한 사회적 경영, 예전의 방식은 이런 식이었어요.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그것들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이런 것들이었다면 지금은 조금 더 포괄적이지만 그 안에도 세부적인 것들로 확장됐습니다. 즉, ESG는 경영 전반의 통합이 필요하고 투자사와 사회적인 결정의 핵심 구조, 아까 말씀드린 자연보호가 아닌 정말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탄소를 어떻게 절감할 것이고 그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고까지 더 크게 확장되어지는 개념들이 현재 ESG 운영의 기업가 정신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업가 정신과 ESG 연결고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혁신성, 도전성, 위험 감수성. 우리가 기업가 정신에서 말씀드린 혁신성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 친환경 기술 소재로 뭐 환경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리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순환 경제, 지속 가능 패션 등 시장 개척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도전적인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위험 감수성은 이것들은 대부분 환경적인 부분들은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감당하고 그것들을 자연에 어떻게 돌려줄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장기적인 추구와 가치들이 사회적인 공감대 기반으로 확장돼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쉽지 않죠.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회 구성 모두가 참여해야 되고 이 비용 구조를 같이 감당해줘야 됩니다. 대표적인 케이스로 저희들이 플라스틱 절감 정책을 통해서 플라스틱을 사용을 안 할 때 뭐 텀블러를 사용한다거나 했을 때 텀블러를 사용했을 때 사용 비용, 결국은 플라스틱이 안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대체할 수 있는 저희의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는 과정, 사회적인 공감대, 비용이 더 들어갔을 때 뭐 커피 값이 결국 조금 더 올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다른 천연 소재를 썼을 때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의 사회적인 공감대가 하나로 뭉쳐졌을 때 이 모든 ESG적 경험과 이런 결과물들이 획기적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SG적 경영이 굉장히 중요하게 점점 더 각광받고 있고 우리 모두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로컬 크리에이터가 뭐냐? 로컬 크리에이터는 자신이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그 지역의 자원이나 사람 또는 기반의 문제를 정의해서 그것들을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제공해서 우수한 상품화시키는 것들 또는 뭐 문제 해결을 하는 것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지역 개발의 문제 정의라고 이를 해결하고 그 지역의 특산물 또는 특성을 해결해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는 어떤 활동 영역을 갖고 있느냐? 네, 어떤 그 지역의 특산물, 전통 공예 콘텐츠도 되겠죠. 공예물, 지역 농수산물, 지역 굿즈 등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것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적은 지역의 스토리텔링, 어떤 뭐 문화적인 요소가 있다면 그곳들의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것들을 지역을 전파하고 여행 콘텐츠처럼 제작도 하고요. SNS 홍보도 가능하겠고요.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체험관광. 지역에 결국은 사람들을 모으고 그곳에서 활성화시켜주는 전략, 또 어떤 뭐 대장간 같은 어떤 체험들, 농촌 체험들,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묶어서 사람들을 모으는 것들이 있겠고요. 또 커뮤니티 같은 것들은 지역의 축제나 행사, 마을 공동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지역 사람들이 활성화되고 그 안에서 거주하면서 수익을 또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하나로 묶이는 것들을 묶어서 활동하는 것들을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활동 영역이자 비즈니스 모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의 성공 포인트가 있어요. 자, 지역 특성의 확립. 다른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고유한 자원과 문화를 활용해서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해야 됩니다. 그 지역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전통이 경쟁력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개인적으로 안동소주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동에서 정말 오래전부터 만들어낸 저희 증류시 방식의 소주가 있는데요. 그 소주 만들어내서 굉장히 고가에 팔리고 있습니다. 일반 소주보다 굉장히 비싸지만 그 안동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만들어 온 그 역사와 유수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특화시켜서 그 제품을 고급화한 것이 안동소주의 핵심 차별화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안동이란 이름이 들어간 것처럼 그 지역에 특화된 제품을 만들어낸 아주 우수한 사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연계처럼 지역과 주변의 창작자들을 묶어서 지역에 속한 강한 네트워크 신뢰도를 통해서 이렇게 컨설팅되고 마케팅된 어떤 전략적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사례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수익 구조 구축인데 아까 보여드린 제품이나 컨텐츠 또 협업 등을 통해서 체험형 같은 것들도 있겠죠. 사람들을 모으고 돈을 쓰고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가치 기반으로 돈을 버는 모델, 즉 그 지역에 살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아주 훌륭한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더욱더 훌륭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도하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경쟁력 향상. 네, 단순한 제품 판매를 넘어서 지역의 이야기, 스토리들을 전달하면서 사람들은 그 스토리텔링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스토리를 듣고 싶고 보고 싶어서 SNS의 필수적인 요소로 마케팅이 된다면 그것을 따라오게 되겠죠. 조금 최근에 데모몬터스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배경인 남산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영화 안에 들어가 있는 스토리를 보고 쫓고 싶어서 그곳을 찾아오게 되는, 즉 그 스토리텔링만으로도 관광객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결국은 돈을 쓰고 수익이 발생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정립된 커뮤니티가 지역 특화와 콘텐츠와 묶였을 때 다양한 수익 구조가 구축이 된다. 라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고 우리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핵심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공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알고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 비즈니스의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인천에 계양로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계양로는 예전에 굉장히 좀 오래전이긴 합니다만
인천 항구가 아주 성행하던 시절에 항구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활성화됐던 도시였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인천항 자체가 쇠퇴하고 물류량 자체가 줄고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쇠퇴하고 노후화됐던 지역인데, 이 지역을 민간 주도로 계양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장표의 맨 왼쪽에 계신 분이 계양로 맥주를 들고 계신 분이죠. 이 계양로 프로젝트에서 만들어낸 맥주인데요. 지금 이 모델분이 전문적인 모델이 아니고요. 이 계양로 프로젝트를 하는 이 계양로 안에 계신 철물점 사장님이세요. 그 철물점 사장님을 이렇게 멋있게 정말 스토리가 있는, 우리 계양로에서 몇십 년 동안 살면서 이 계양로를 지켰던 분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가 만든 새로운 제품을, 혁신성을 가진 이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이 계양로 맥주가 되게 유명한 호텔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 건물은 카페인데, 그냥 이전에 뭐였냐면 산부인과 병원이었어요. 그 산부인과 병원을 개조해서 굉장히 유명한 카페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모으고 계시는, 굉장히 이런 식으로 지역에 낙후된 건물들을 살려서 굉장히 이렇게 훌륭한 어떤 스토리를 살려낸 이런 아이템들이 너무나도 잘 되어 있는 곳이고요. 이 아이템을 만들어낸 이창일 대장님, 이제 스스로 대장님이라고, 대표이사가 아니라 대장님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이 계양로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곳과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가서 살펴봤는데 좀 놀라웠습니다. 민간에서 이런 로컬을 살리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보여줬던 혁신과 비즈니스 모델과 그리고 스토리텔링을 다 하나로 묶어서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구조의 비즈니스를 모델을 만들어낸 게 굉장히 전 참 놀라웠고 되게 응원하는 사례가 됐는데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시간이 되시면 계양로에 가셔가지고 이 계양로 프로젝트에 속한 곳을 한번 보시면, 아, 정말 로컬의 스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찾아내는 게 중요한지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짧은 시간 동안 창업과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좀 알아봤습니다. 창업가의 전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요즘에 저는 드는 생각은 기업가 정신인 것 같아요. 이 창업가의 애티튜드가, 이 태도가 정말 기업가 정신에 기반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준비된 창업가들이 정말 좋은 아이템과 좋은 태도로 준비를 하면 굉장히 단기간에 성공하는 모습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업가로서 ESG 관점의 기업가 정신을 반드시 만들어내고 수립해서 좋은 성과가 있는 아이템으로 확장되시길 바라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사업 자체는 지역 기반의 확장성이라는 것을 꼭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좋은 스토리를 찾아서 우리가 아이템화 시키고 그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수반된다면 좋은 크리에이터, 로컬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네, 강의 들어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성공 창업하시기를 응원하고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MG 로컬 크리에이터 케이스 스터디, 즉 여러분들과 같이 MZ세대에 속하는 창업자들 중에서도요, 특히 로컬 크리에이터에 속하는 창업자 내지는 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른 강의 영상을 통해서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떠한 기업인지 또는 그 특성이, 개념이 무엇인지 이미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사례 중심으로 다른 로컬 크리에이터 창업자들은 어떤 이유에서 또는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사례를 좀 배워보는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알고 있는, 그리고 또 특히 여학생들이 많이 사랑하는 몽심이라고 하는 베이커리, 또 여러분들 아시죠? 몽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담아왔으니까 또 이번 영상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학교에 가까이에 있는 대전대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또 저도 창업에 대한 지원과 또 교육, 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에서 제가 준비한 컨텐츠는요,
로컬 크리에이터가 어떤 개념인지 복습 차원에서 짧게 짚어보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몽심의 창업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그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실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로컬 크리에이터의 대전 지역의 사례 그리고 타 지역의 사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으니까 기대를 해 주시고 영상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로컬 크리에이터의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을 뜻하는 로컬이라는 용어하고요. 콘텐츠 제작자를 뜻하는 크리에이터라는 이 용어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신조어예요. 그래서 다양한 영역에서 뭐 임의적으로 이러한 뜻을 각각 해석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중기부가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이제 과정 속에서 지역 가치 창업가다라고 정식으로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지역 가치 창업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러한 지역 가치 창업가는 어떤 뜻이냐? 지역의 자연과 어떤 문화적인 특성을 소재로 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을 하고 이것을 토대로 사업적인 가치를 창출해내는 스타트업으로 정의를 합니다. 자, 이런 로컬 크리에이터의 등장 배경은요, 20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요. 홍대거리, 가로수길, 경리단길 이러한 트렌드를 시작으로 해서 전국으로 이제 확산된 무슨 리단길 열풍이 있습니다. 자, 그런 개성 있는 골목길들이 등장을 하면서요, 이를 따라서 골목을 여행하는 트렌드가 발달을 해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골목 여행 트렌드를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창업자들이 반영을 해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이제 판매를 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커져 나갔겠죠. 자, 어쨌건 간에 이 골목을 중심으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또 일어나게 돼요. 젠트리피케이션의 개념은 뭐냐면 낙후된 지역의 외부의 자원이나 중산층 이상의 그런 이제 그 계층들이 유입이 되면서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건물, 임대료, 땅값 등등이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원래 거주를 하던 그 원주민들은 반대로 쫓겨나는, 그러니까 굴러온 돌이 박혀있던 돌을 빼내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피해서 후미진 골목이나 조금 더 공동화된 지방도시의 원도심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공간, 점포, 비즈니스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경제 활동을 하던 그러한 것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본격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은요, 연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모종민 교수님께서 그분의 이제 저서 골목길 자본론이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이러한 용어를 언급을 하셨고 개념화하셨어요. 그러면서부터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신조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로컬 크리에이터가 주목받는 이유가 뭘까요? 문화적인 도시재생과 더불어서 지역을 혁신하는 존재로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이 커지고 있어요. 즉, 그들이 하는 역할이 날로 커지고 또 중요해지고 많은 것들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이제 이러한 사람들은요, 창업자들은 그 지역에 낙후된 어떤 건물들을 리빌딩하면서 그러한 공간에서 새로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나 다양한 비즈니스, 근데 뿐만 아니라 뭐 어떤 문화적인 컨텐츠를 통해서도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러한 개념이요, 2010년대 초반 정도의 그 도시재생 스타트업 이라는 개념의 등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도시재생 스타트업은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이 또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도시재생 스타트업이라고 이제 불리게 됐는데, 이 둘은 그 특성이 비슷합니다. 구도심 지역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인 문제들을
인식을 하고요. 그 지역과 공간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이제 기업들, 창업가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도시나 건축, 부동산, 사회학 등등을 전공하고 그 지역의 공간을 공부했거나 또 창업 경험이 있는 청년들이 주축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지역 내 유휴 공간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시도를 하면서 이 로컬 크리에이터들의 어떤 문화도 커지고 있고요. 이들로 인한 우리 지역의 어떤 변화들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 도시재생 스타트업들을 통해서 지역재생 성공 사례가 하나둘씩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지원도 생기고요. 또 민간 자본의 투자가 붙기 시작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투자는요, 재무적인 관점에서 그 수익 창출도 중요하긴 한데, 사회적, 환경적 성과, 이런 것들도 동시에 달성을 하는, 투자 개념도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일명 임팩트 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투자를 한 그 기업도 돈을 버는 것이 주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임팩트 투자라는 것은 재무적인 관점의 수익 창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함으로써 재무적인 부분 말고 사회적,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일정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이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임팩트 투자라는 개념도 등장을 해요. 투자자들도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업에 결국에는 이런 기업이 좋은 투자처다라고 보면서 적극적으로 발굴에 나서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제 움직임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이와 동시에 로컬 크리에이터들도요, 또 스타트업으로 발전을 하면서 혁신 기업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처음부터 나는 로컬 크리에이터를 지향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서 창업하는 창업자들도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는 이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지원도 늘어나고 있고요. 또 관심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분위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로컬 크리에이터의 7대 문화는요, 지역 가치, 로컬 푸드, 지역 기반 제조, 지역 특화 관광, 거점 브랜드, 디지털 문화 체험, 자연 친화 활동, 이렇게 7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지역 가치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문화나 고유 특성을 기반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새로운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이제 형태의 창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제조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지역 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그러니까 성심당이 또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거점 브랜드, 지역 내 복합 문화 공간 등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 지역성과 희소성을 기반으로 지역의 가치를 재창출한다. 성심당이 이 거점 브랜드의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성심당은 빵을 넘어서서 하나의 새로운 어떤 문화를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또 시설도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역성과 희소성, 성심당은 다른 지역에 매장을 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만 판매를 하면서 오히려 희소성을 가지고 이 빵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그런 지역의 가치를 어쨌든 재창출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몽심의 창업 스토리를 낱낱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담하건대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어떤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 수 없었던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어떻게 그럼 세세하게 알고 있느냐? 몽심은요, 창업하기 한 1년 전부터 저와 수많은 교육과 컨설팅 프로그램에서 만났고, 제가 다양한 좀 아이디어도 저도 전달을 하고요, 지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제가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를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몽심을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죠. 또 많은 우리 학생들이 알고 있긴 하지만 모르는 학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의 1등 빵집이 어디야? 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심당을 떠올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질문을 바꿔서 성심당 다음의 빵집은 어디야? 즉 대전의 2등 빵집은 어디야? 라고 했을 때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으로 많이 손꼽히는 기업이 있어요.
항상 언급되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거기가 몽심이죠.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습니다. 대전 2등 베이커리는 어디야? 그랬더니 아래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2등 후보. 그 중에서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몽심입니다. 그 이유는 매체에서 성심당도 견제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인지도 측면에서 대전에 관심을 받는 곳입니다. 지역 맛집 소개에서 빈번하게 첫 손가락에 꼽히는 곳입니다. 규모보다는, 여긴 규모는 성심당에 비해서 당연히 작죠. 브랜드 인지도나 미디어 노출면에서 경쟁력이 높아 보입니다. 또 이러고요. 또 밑에 내용은 몽심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유는 아까와 같이 성심당도 견제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왔고요. 지역 언론이나 맛집 기사에 자주 등장을 하고요. 지역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들도 이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SNS나 블로그 등등에서의 언급량이 성심당 다음으로 높답니다. 자, 이 몽심이라는 기업이요, 아주 폭발적으로 매출이 성장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진 결정적인 계기가 있죠. 그것은 2022년과 2024년 대전 빵축제에서 1등을 한 것이 결정적인 이제 사건인데요. 이때 1등은 도대체 무슨 기준이었냐? 뭐 맛으로 평가 이런 건 아니고요. 한마디로 인기 투표 같은 것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빵집 이런 식으로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 2022년과 2024년에 즉 2번 성심당을 제치고 나서 이 몽심이 1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인플루언서들이 찾아오고 기사에 등장을 하고 다양한 SNS에서 재언급이 되면서 저절로 바이럴이 됐죠. 점점점 매출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창업 스토리를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창업 배경은 바로 거제도의 불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대표자 이지영이라고 하는 대표님은요, 거제도 출신이에요. 거제도에서부터 자라왔고요. 대학을 대전에 있는 한남대학교로 오게 됩니다. 대전 한남대 출신인 건 다 아시죠? 자, 이 분이 거제도에서 이제 거주를 하면서, 거제도는 조선업이 유명한 도시죠. 조선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는 분들이 그 지역의 상당 부분 그 경제를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상황이었는데, 조선소가 이제 불황에 불어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거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뭔가 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어떤 창업이 뭐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고민을 하던 와중에 대상이 대통령상인 어떤 관광기념품 공모전이 등장을 하게 돼요. 이때 우승을 하게 되면요, 상금이 1,500만 원이고요. 상장이 대통령상입니다. 거제도를 뭔가 대표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내가 잘 기획을 해보면 내가 상도 받고 상금도 받고, 그러면서 그러한 기념품이 거제도에서 잘 팔려나가면 경제 활성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공모전에 나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야기하시기를, 이때 당시에 대통령상이잖아요.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인 시절이었어요. 근데 이 문재인 대통령이요, 경남 거제 출신입니다. 이지영 대표의 이 특강 내용을 들으면 이런 얘기를 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거제 출신이니 내가 이렇게 공모전에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를 내면, 내가 거제도 사람이고 거제의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니까 나를 좀 뽑아주지 않을까? 내심 이런 기대를 하면서 공모전에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똑 떨어졌습니다. 아무런 결과 없이 이제 똑 떨어졌는데요. 자, 이분이 어쨌건 대학에 이제 들어갑니다. 한남대학교 미술교육과에서 학업을 열심히 했지만 4학년쯤에 창업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 창업을 할 때에는 아이템이라는 게 있어야 되죠. 이분이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게 이분의 초창기 아이템의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병 안에 든 것은 무엇일까요?
뭐처럼 보이세요? 많은 우리 학생들이 돌 아니에요? 애완돌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지만 보이는 대로 대답을 하시면 틀리고요. 아주 엉뚱한 대답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다음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이 병 안에 든 것은 다름 아닌 몽돌을 닮은 떡입니다. 이분이요, 거제도 출신이라고 했죠. 거제도의 굉장히 유명한 그 관광 지역은요, 바로 몽돌 해수욕장입니다. 자,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분이 봐온 현상으로는 이 해수욕장에 놀러 온 관광객들이 마지막에 몽돌을 기념한다고 해서 이걸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엄연히 불법 위법입니다. 안 돼요. 이곳에 가보면 이 몽돌은 거제시의 자산이므로 뭐 반출이 안 됩니다. 이렇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몽돌이 예쁘잖아요. 이렇게 동글동글하니까 이거를 기념품으로 가져가고 싶은 마음에 주머니에 쏙 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영 대표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몽돌을 가져가고 싶은 그 사람들의 니즈를 먹거리로 좀 내가 대체를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몽돌을 닮은 떡을 개발해보자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합니다. 그게 이제 이 시제품이죠. 이 떡이 외형은 거의 몽돌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 흑임자 가루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재료를 배합을 해서 쪄낸 사진이에요. 자, 맛은 없었어요. 이분이 뭐 이런 조리나 요리 이런 걸 전공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양은 만들어냈는데 맛은 구현을 못했습니다. 어쨌건 이 아이디어로 교내뿐만 아니라 교외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얼마를 지원받았는 줄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도합 5,500만 원 정도의 지원을 받아요. 예를 들면 교내에서 500만 원, 대전시에서 1,000만 원, 어디에서 얼마 해서 총 5,500만 원 정도의 창업 지원금으로 창업을 하게 됩니다. 자, 결과는 어땠을까요? 이 사업을 접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접는다라는 표현보다는 피봇인데 아이템을 바꾸기로 해요. 왜냐? 여러분들 혹시 동네에 있는 떡집을 보셔서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떡집들은요, 새벽부터 반죽해서 쪄내야 되고요, 이렇게 소분해야 되고요, 포장해야 되고요, 새벽부터 아주 이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혼자 하려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 모양은 재미있게 만들어내긴 했는데 이 떡은 결국에는 먹는 것이죠. 즉 맛을 제대로 내는 게 너무 이제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떡이 아니라 지금의 빵으로 아이템을 피봇하게 돼요. 자, 빵이 그러면 쉬운 거냐? 빵도 절대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다행히 공동 창업자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초창기에 새로 합류를 한 다른 창업 이제 멤버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 빵을 어렸을 때부터 취미로 10년 이상 본인이 취미사화 해오던 것이 이제 어느덧 경력이 쌓여서 반 전문가가 된 거죠. 그 친구를 영입을 하면서 떡집이 아니라 빵집인 오늘날의 몽심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몽심은 무슨 뜻일까요? 정답은요, 그림에 있습니다. 몽심, 몽돌의 마음. 몽돌은 여러분들 이렇게 둥글둥글 하잖아요. 즉 몽돌처럼 둥글둥글하게 다 같이 이렇게 모나지 않게 둥글둥글하게 행복하게 잘 살자, 그런 뜻으로 몽심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몽심이라는 브랜드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사실 거의 없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스토리텔링을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건 그래서 몽심의 최초의 비즈니스 모델은 뭐였냐면요, 거제도의 로컬 크리에이터였어요. 거제도에 유독 몽돌 해수욕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몽돌 해수욕장 근처에 이 떡집이죠. 그때 당시에는 이 몽돌 모양을 닮은 이 떡을 매장으로 해서 점점 확대를 하면서 이후에는 전국에 있는 몽돌 해수욕장으로 확대를 하는
그래서 이것을 프랜차이즈화하는 계획을 최초에는 세웠으나 지금은 이제 떡이 아니라 빵, 베이커리를 하면서 비즈니스 모델도 바뀌었고 그때와 추구하는 다양한 사업의 방향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몽심은 대전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왜 아니냐? 로컬 크리에이터는요, 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대전시라든지 다양한 지자체나 유관 기관에서 선정을 해요. 즉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창업 활동에 도움이 되는 지원 사항들을 제공해 주면서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육성을 하는 것이 공식적인 개념인데 엄연히 따지면 몽심은요 그런 사업에 지원도 안 했고요. 당연히 선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개념에서는 대전의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보면요. 어떤 로컬 크리에이터보다도 많은 역할들을 지역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성심당에 오신 고객들이 성심당에 와서 빵만 사고 갈까요? 이 지역이 이미 빵의 도시로 브랜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유명한 빵집들은 어디 있을까 하면서 다음 코스가 이제 거의 몽심. 이게 이제 뭐 하나의 이제 코스처럼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벌써 직원이 30명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몽심은요 이미 대전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의 다양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있는 사진을 참고로 보시면 몽심은 한남대학교 뒤편 오정동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1호점을 중심으로 지금은 대전 유성 도안동에 2호점 그리고 3호점이 대흥동에 있고요. 4호점은 인도네시아의 수도인 자카르타에 있습니다. 여기서 끝일까요? 여러분들은 아무도 모르시겠지만 이미 몽심은요 복합 문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선화동에 지금 이 보이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주택이죠. 이 주택을 매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2층은 게스트하우스, 1층은 이제 빵을 제조하고 생산하고 또 판매하는 공간으로서 위에는 게스트하우스, 밑에는 한마디로 빵집. 그래서 게스트하우스에서 숙박을 하신 분들이 이제 빵을 가지고 조식도 먹을 수 있도록 뭐 이런 다양한 어떤 뭐 먹거리라든지 이런 즐길 거리들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어디에도 공개되지 않은 내용이고요. 저는 허락을 받고 여러분들께 최초로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아직 정확한 시기는 아직은 모르겠으나 얼마 전에 이 선화동에 이 주택을 매입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렇게 일반 고객들에게 선보이기까지는 정확히 몇 개월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현재까지의 몽심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몽심은 성공 창업 사례인가? 라고 봤을 때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뿐만이 아니라 많은 우리 대전 내의 대학 내지는 지자체에서 창업 관련된 포럼을 할 때 항상 그 성공 사례로서 기술 창업 분야에서는 뭐 A라는 기업이라면 일반 창업 내지는 뭐 로컬 크리에이터적인 측면의 사업체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몽심이 대두되는 걸 보면 성공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용 창출은요 이미 30명을 넘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파트타이머 포함해서 30명을 넘었고요. 매출은요 1호점, 2호점, 3호점 통틀어서 정확히 얼마다가 아니라 올해의 목표 매출은 약 60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명실상부 공식적이건 비공식적이건 참 성공적인 창업 사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로컬 크리에이터의 뭐 몇 가지 사례 중에서요. 대전 사례 한 2기업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독립서점 다다르다라는 이 기업은요. 성심당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데 한 번씩은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서점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복합 문화 공간이면서 이 대표님은 이 원도심 투어 프로그램을 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원도심
곳곳에 있는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에 대한 소개도 하시면서 이 지역의 역사와 뭐 문화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제 참여를 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이분은 뼛속까지 대전러이다. 대전을 사랑하고 이 대전의 원도심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는데 일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서점은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흔히 갈 수 있는 대형 서점과 또 다른 어떤 매력과 분위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원도심 자주 여러분들 가시죠? 성심당 근처에 있습니다. 다다르다라는 이 서점도 가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요. 이 분은요, 여러분들이 매장을 찾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꿈돌이 굿즈를 파는 그 매장이 몇 군데 있죠. 그러니까 이 기업 자체는 매장이 없는데 꿈돌이 굿즈를 파는, 예를 들어서 대전 신세계 7층이라든지 대전 은행동에 그 매장 2군데가 있고, 뭐 대전역에도 있죠. 뭐 그런 대전 꿈돌이 굿즈를 취급하는 곳에 가시면 이런 제품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CU 어라운드라는 컨텐츠 기업입니다. 이 여성 대표님은요, 대전으로 결혼을 하면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셨어요. 원래 집은 다른 지역이셨는데 남편분과 결혼을 하고 대전 지역에 오면서 어디에 매료되셨냐면 꿈돌이라고 하는 이 캐릭터, 꿈씨 패밀리죠. 그리고 특히 한비탑을 본인이 가보고 거기서 큰 어떤 그 울림을 얻으셨다고 해요. 되게 가치 있는 공간이다. 그러면서 내가 어차피 이런 작가이신데, 어차피 이런 디자인 활동을 하는데 나는 꿈돌이 그리고 한비탑을 주제로 이런 다양한 캐릭터들 개발해서 굿즈로 제작을 해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자개로 된 꿈돌이 뭐 이런 거울 이런 거라고 하면, 오른쪽은요 한비탑이 있고 꿈돌이를 여러분들이 한때 좋아했던 탕후루처럼 이렇게 그려내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신 이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다라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대전뿐만 아니라 타 지역 사례도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시간상 2개 기업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원에 계시는 로컬러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대표님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합니다. 경기도의 모 프로그램에서 만났는데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이제 본인이 창업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요. 그때부터 정말 수많은 그 창업 교육 프로그램에 이제 오시면서 본인의 아이템을 고도화하시고 사업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세우셨던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요, 지역별 캐릭터, 대전은 꿈돌이가 있듯이요, 지역별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캐릭터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요. 그것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별 캐릭터 IP를 가지고 굿즈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그 기업 이름 자체도 로컬러입니다. 그래서 그 시나 군, 어쨌든 지자체의 허가만 받으면 이러한 캐릭터 IP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상업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분이 전국에 있는 다양한 캐릭터들을 가지고 굿즈로 만들어서 수년째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직원도 지금 한 4분, 5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굉장히 지금 이 분야에서는 주목을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이 이제 수원 출신이죠. 수원시하고도 당연한데 다른 지자체도 이 분에게, 이 기업에게 맡겨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이 캐릭터를 가지고 좀 이러이러한 재밌는 굿즈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는 요청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활발한 기업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안동에 있는 이 월영교 달빵이라고 하는 이 빵집 이름이자 기업명입니다. 브랜드이자 기업명인데, 이 대표님은 굉장히 독특한 게요, 이 빵을 개발할 때 문헌 연구를 통해서 스토리를 개발을 해냅니다. 조선시대에 이 지역에 살았던 이응태의 부인인 원희엄마라는 사람이요, 먼저 하늘나라로 간 남편을 위해서 머리카락을 뽑아서 뭐 한 켤레에 미투리를 지은 뭐 그 지어미의 애절하고 숭고한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이 기반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레시피는요, 동아시아 최초의 여성 조리서 음식 디미방에 기록되어 있는 상화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 방식을 가지고 레시피를 만들고요.
월영교 달빵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개발해내요. 안동 지역에 가면 가장 유명한 명소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사진에 있는 월영교라고 하는 그 다리입니다. 이 다리가 이제 강 위에 이렇게 떠 있어요. 이렇게 보름달이 뜨면, 환하게 보름달이 뜨면 강이 있죠, 다리가 있죠. 그 위에 달빛이 있습니다. 굉장히 멋진 거예요. 그래서 이 월영교 위에 뜬 달처럼 뭔가 동글동글하면서 뭔가 좀 밝은 맛있는 뭐 그런 빵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기획이 된 사례입니다. 지금은 연매출이 아마 7, 8억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대표님은 대단하신 게 운동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스토리 개발도 하시고 레시피도 개발하시고 사업화하셔서 지금은 굉장히 활발하게 사업을 잘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분이신데요. 자, 여러분, 이 빵, 왼쪽에 있는 빵을 보시면 혹시 나 이 빵 편의점에서 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드세요? 뭐랑 좀 비슷한 것 같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혹시 여러분 편의점에서 연세 우유 생크림 빵 보신 적 있으시죠? 왼쪽에 있는 월영교 달빵이 원조입니다. 이 빵이 먼저 개발이 됐고요. 이후에 연세 우유빵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렇게 다양한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그 지역을 대표로 해서 창업활동, 기업활동도 열심히 하시지만 그 지역에 정말 다양한 측면에 기여를 하고요. 또 어떤 발전에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을 좀 보시면 내가 이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단순하게 명소만 짧게 보고 뭐 음식만 먹고 올 것이 아니라 이런 기업의 사례도 직접 한번 눈으로 보고 또 듣고 즐기시고 또 맛보시고 하면서 구석구석 찾아가 보는 그러한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번 강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 재미있는 경험 많이 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